누구랑 닮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이고 저는 어이가 없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 백령도 태생입니다. 백령도에서 고향이 백령도고 저희 아버님이 그 황해도에서 네. 예, 또 월남하시면서 네. 그 공산화 과정도 다 겪으셨고 그래서부터 네. 제가 저의 사실은 최고의 스승은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예, 네. 지난주에 88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 가셨는데 네. 그래서 참 늘 아버님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늘 들고 몸이 안 좋은데도 늘 나라 걱정, 자식 걱정만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참 뭉클하네요. 이 자리에 오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그러면 본격적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승만 박사와 네가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통점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왜 이승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이승만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좀 잠깐 먼저 나눕니다. 네, 우리나라가 주전 2333년에 고조선이 시작되면서 반만년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4300여 년이죠. 우리나라가 4300여 년 동안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반만년이라고 칩시다. 반만년 세월 동안 오면서 사실상 백성들이 주권을 갖고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던 시대는 4300년 역사에 여러분 과연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고작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우리는 70년을 4300으로 나누면 0.016이 되거든요. 반만년의 어떤 자유를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고작 70년 동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 앞서갔던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꿈속에서나 있을 법했던 그러한 자유로웠던 그런 미래의 먼 나라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유를 이 땅에 선물로 선사해 준 바로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0년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8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의 이 역사가 반만년 역사에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바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0.016에 우리는 사실상 소수 특권층입니다. 제가 서울역 가니까 서울역의 노숙자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도요 다 메이커 입고 있더라고요. 나이키 옷 입고 다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사실상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러지만 반만년 통틀어 봤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고의 지금 축복의 때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네.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가장 혜택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한 학기에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통일에 대한 과목을 하나 가르치는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과목이죠. 제가 한 학기 수업하면서 두 가지의 중점을 두거든요. 하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가. 그 피 흘림의 대가 위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한 100여 명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제가 50%의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분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하나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혼란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14연대 반란, 그리고 대구 6.25 반란 사건, 그 다음에 6.25 전쟁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가 한 학기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의 그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정말 이제는요 버스를 타는 것도 감사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노트에 타이핑을 하면서 레포트를 쓸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한 학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 어때요? 자유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 소중한 감사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막 우러나오면서, 그리고 하나 제가 꿈꾸고 항상 목적으로 두는 것은, 이러한 소중한 자유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갔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국군들과 유엔 장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에 빠진, 모든 제도권이 사실 점령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사실상 무너졌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국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유를 다시 수호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을 이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제2, 제3의 이승만으로 일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교수님이시네요. 예, 시간 강사로 지금 2과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사실은 네, 가장 큰 훌륭한- 사역은 목회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목사님들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모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기도도 자식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라라고 하는 이 인프라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 학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사라지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사실상 많이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능한 한 기회 있는 대로 목사님들한테도 외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우파 교육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책 독립정신을 쓰신 프로 쓰신 김효선 선생님을 사실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시는 밤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해란 박사님에게 어떤 분이 참 좋겠습니까 하니 우리 김재덕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추천해 주신 이유를 오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때 이승만 박사님도 아니고 청년 이승만이 1904년에 29살 때 이 책을 썼는데, 내가 29살 때는 이 책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내 나이 29살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거라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짓게 될, 그러니까 적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독립정신은 그 29세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수감되면서 추록 직전에 4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집필한, 정말 100번 김구의 100번 일지를 100배 1000배 이상 능가하는, 이것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은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필독서로 반드시 읽혀야 되는 중요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책을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독립정신은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울어가는, 망해가는 이 대한제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살리려면 당시 2천만 백성들을 깨워야 되겠는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 감옥에서 바로 지은 책이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네, 일단 여기 그렇게 제가 말씀. 책을 들고 있고요.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독립정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음이라고 김충남, 김효선 플러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독립정신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상으로 드린 또 책이 있습니다. 독립정신. 제 책은 좀 뒤에도 좀 구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책을 선택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감옥에서 29살 때 이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옥하고는 그 당시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라고 알고 있고, 또 당시 그때는 역적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칼을 쓰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사형 언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승만 사형 언도도 받았고 네. 감형에 또 감형을 당하다가 네. 하여튼 5년 7개월 만에 네. 그렇게 풀려나십니다. 수감 생활하다가 네.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네. 지금의 영풍문고 자리가 바로 그 한성감옥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승만, 사실 저도 사실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에 있다는 그런 하야를 했다는 초대 대통령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고 나서 라스맨이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제가 책을 이제 구비해서 보게 되면서 이 정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누구냐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저 먼 오이시 인족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에 부족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그것도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 한글로서 자유를 얘기하고 반공정신을 얘기했다면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바로 미국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노선문과 연세문을 통해서 본 이승만 박사의 반공정신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 읽어보셨나봐요? 예, 네. 국회에서나 또 어떤 학교에서 강연을 하실 때 좀 어떤 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지금은 이제 어떤 사상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세상이 되었지만 네. 사실상 20세기의 그 전반부였던 네. 그 1900년대부터 1900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네. 전 세계는 이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사실상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런 가운데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분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반러 감정을 이제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예, 러시아의 그 표토르라고 하는 황제가 남긴 유훈, 네. 그 마지막 유훈을 책을 읽고 야, 이 러시아란 나라 이 영토 야역의 이 욕심이 장난 아니다. 이 러시아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었고 1917년 10월에 있었던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그것이 터졌을 때 전 세계는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공산주의가 어떤 체제고 어떤 사상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네. 오히려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라고 생각들 했어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전부 다 물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사실상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그 소련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는 이제 냉전 시대가 사실상 시작된 것이 1947년에 3월에 있었던 바로 트루만 독트린인데 그때까지 전 세계는 공산주의를 몰랐는데 이승만 청년 이승만은 그리고 이승만 박사님은 공산주의가 어떤 집단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봤던 것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1인 혈투의 공산주의와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갔을 것이 100% 200%였을 거예요. 혼자 싸워서 이겨내서 세워낸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감사해야 될 분입니다. 진짜. 많이 앞서가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 외로우셨을 것도 같아요.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쓰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KBS가 대화 드라마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대화 드라마를 지금 만든답니다. 아시죠? 암살할 때 우리 그 조성우가 그 역을 맡았던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인데 김원봉뿐만 아니라 김구, 김규씨 이런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서 이쪽에 김일성의 세력을 받고 박헌영과 함께 여기에 이제 어떤 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혼자서 맞섰고 혼자서 모든 것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죠? 올해 2018년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자 하는, 그리고 적화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한 해가 2018년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된 바로 최초의 바로 시점이 1918년이거든요. 1918년. 그때 언제냐면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스리스크에서 이동이라는 사람이 한인사회당이라는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었었던 때가 바로 1918년이었어요. 이동희는 민족주의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서방 제국들의 무관심과 네. 사실상 배신으로 인해서 네.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네. 어디에다 손을 내밀죠? 볼세비키 공산혁명가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네. 대한의 해방과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창당한 것이 바로 네. 공산주의 최초의 정당 한인사회당이고, 그것이 네. 상해로 거점을 옮겨서 바로 상해파 고려공산당, 또 하나가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이제 상해라는 전세계 국제도시였던 항구도시 상해에서 시작이 된 것이 20년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 국내로 공산주의가 유입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이 공산주의 유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동희 선생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김규식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15년 동안 조사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수행한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사실상 1920여 년을 기점으로 철저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혹자들은 김규식 선생, 여운영 선생을 중도 좌파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분들은 완벽한 골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분들의 어록을 보면 1920년에 한반도의 공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NLP로 공산화 전략을 이미 천명을 했거든요. 민족해방전술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김규식 선생님, 여운영 선생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이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공산주의를 한반도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지만 이 땅에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 알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이 만악의 근원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공산화 통일을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2018년은 반드시 자유통일과 복음통일 이루는 원년이 되는 기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재인이 주장하는 건국 100년이 떠오르는데요. 이유가 있었네요. 건국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입니까? 개인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생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1919년입니까?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그때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내년이 100주년이라고 KBS에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이를 이제 앞세워서 대화 드라마를 만들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이 아닌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국가에 3요소가 있죠? 뭐죠? 우리 다 같이 배웠죠? 국토, 땅이 있어야 돼,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째,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승만 박사님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를 국제적인 승인을 받으려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국제적으로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건국이 수립일이 건국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앞서서
임시정부가 2개가 세워졌어요. 몇 개 세워졌다고요? 2개. 그리고 상임시정부 뒤에 4개가 세워져요. 몇 개? 4개. 다 합치면 몇 개죠? 6개. 다 합치면 몇 개예요? 6개. 상임시정부와 함께 합치면 7개예요. 7개. 7개. 여러분, 상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지키려면 형평에 맞아야죠. 7개를 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죠. 그리고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최초의 임시정부는 상임시정부가 아니라 1919년 3월 17일 날 러시아 연해주의 우스리스크에 지금도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수립한 대한국민의회예요.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최초의 바로 임시정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상임시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노령임시정부라고 하는 연해주에서 세워진 대한국민의회를 더 우선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정부는 상임시정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르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상임시정부가요 자 수립이 되었을 때 세 번째로 수립이 됐다고 그랬어요. 네. 자 7가지 중에 다 몰라도 좋아요. 정확하게 수립일이 알려진 것은 3개입니다. 연해주의 노령임시정부, 상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저기 보신각에 종각에 세워졌다고 하는 1919년 4월 23일에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하면은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통합을 해야죠.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건 아니다.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로 힘을 합치는데 결의가 이제 딱 합의가 모아져요. 어디로 모아지려고 자 얘기가 됐냐? 여러분 한성이 있고 노령임시정부 연해주죠? 또 상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로 하나로 뭉쳐야 될까요? 한성이죠. 왜? 13개 도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에 모두 3천만의 당시 2천만이었네요. 2천만의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수립하고 선포한 임시정부니까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한성에 있었기 때문에 야 노령임시정부 일로 와 상해도 일로 와 그래서 너희들이 일로 와서 다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성 임시정부로 통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한 게 언제 했다? 1919년 9월 11일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요 4월 11일 날 수립해서 5, 6, 7, 8, 9, 9월 11일까지 기껏해야 5개월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 돼. 9월 11일부터 되면서 대한민국 통합 임시정부가 탄생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한성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한성 임시정부라고 여기에서 수립하면 독립운동 할 수 있겠어요? 일제가 언제든지 잡아갈 판인데 그래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점만 옮기자. 그래서 한성 임시정부를 장소만 옮기는데 장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상해로 옮기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해 무게중심 있는 게 아니라 한성 임시정부에 우리 임시정부에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하나 확실히 건져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48년 5월 30일 날 제0국회에서 우리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많이 몰라요. 뭐라고 했느냐? 초대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했던 중요한 연설이 뭐냐? 새롭게 세워지는 이 민국은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와 이 정부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디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상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썼어요. 한성 임시정부다. 독립운동할 때 한성에서 13개 도 대표들이 모여서 수립한 바로 한성 임시정부의 그 임시정부의 바로 계승이 바로 1948년 세워졌던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깨닫고 하나는 건져가야 되겠죠.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얘기할 때는 아니다. 임시정부는 몇 개? 7개.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 세워졌어요? 연해주의 우스리스크의 대한국민의회 노령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연해주.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죠.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그러면 되니까. 교수님 상해 임시정부가 그 건국이 아닌 그 이유를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국가의 삼조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 네. 세 번째가 세 번째는 제가 네.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이따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하셨구나. 중요한 네. 얘기인데. 아까 제가 요거를 듣기로는 좀 제가 두고 얘기하려고. 한 곳이 아니라 7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네. 여러분들 얘기할까요? 얘기할까요? 뒤에 잘 들리세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 이렇게 쭉쭉 막 옮겨 다니면서 나중에 뭐 임시정부가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해방될 때까지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원 중에 그 누구도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의 뿌리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1940년에 제5차 헌법 개정을 합니다. 임시정부가 6차까지예요. 40년에 5차 그리고 44년에 6차 개정을 하는데 건국 방안이라는 중요한 개헌 헌법을 발표하는데 뭐냐, 앞으로 해방이 되면 국내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건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건국은 과거에 상해에서 수립했던 그게 건국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미래일이다 라고 분명히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건국 강령이라는 중요한 그 선언을 합니다. 1941년 11월에. 날짜를 아세요? 이런 것들이 알아야 무기가 됩니다.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1941년 몇 월? 11월에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임시정부의 활동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복국기. 따라하세요. 복국기. 또 하나는 건국기. 복국기와 건국기. 복국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 해외에서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거기서 되찾아오는 해방의 바로 항일투쟁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을 위한. 자, 그게 복국기입니다. 두 번째 건국기는 뭐냐? 여러분,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독립주권국가로 나라를 세우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기는 뭐냐? 국내에 들어가서 주권국가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41년 11월에 건국강령을 선언했는데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원들 한 사람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구를 추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김구 선생님이 그랬는데 임시정부 요원들이 다 복국기와 건국기를 다 나눴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한 달이 지난 9월 3일이 되었을 때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지금 우리는 건국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뭐라고요? 45년 9월 3일입니다. 김구 주석이 하신 말씀. 우리는 지금 건국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건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식적인 것들을 잘 갖추어야 좌파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국 100년은 잘못된 것이네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저렇게 강조할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면 부정하고 매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결국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북한에게다 정통성을 두고 연방제 통일로 그렇게 나라를 끌고 가서 저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다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 시원하시죠? 정말 말씀 중에 정말 옳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좌파와 싸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말 가슴속에 두고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트 갖고 와서 적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참고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한 많으면 100여 명, 150명 가르치는데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 다 전교조한테 그들이 다 거짓된 역사관, 국가관을 배우다 보니까 다 편향돼 있어요. 삐딱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 이런 감사하는 마음 다 땅바닥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랬던 학생들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제가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99%가 다 바뀝니다. 99%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를 가지고 졸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맞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모시면서 저희가 뭐 어떻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하는데 뭐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는데 어찌 물 드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고맙게로 여기 어디죠? 출판사가 북의 근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쓰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국 근현대사 발화알기입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정가가 13,000원인데 10,000원을 해서 저 뒤에 책을 또 해놨습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지인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몇 권씩 사서 나눠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읽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님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전현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4.3부터 해서 또 대구까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교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저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사상적 충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뚝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충돌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지 그 충돌의 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책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2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이죠. 사실 얇은 책인데 하룻밤에 다 읽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쓴 것이지만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네. 그동안 땅에 묻혀졌었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너무 그동안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쓰는데 이 책은 단순한 이승만 대통령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시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제가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 얘기하면 사람들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쓰는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뭘까요? 이승만에 대한 의구심, 의혹, 불만사항,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승만 그러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6.25 동란 때 한강교를 폭파한 주범 아니냐? 그래서 800여 명 한강 다리 건너다 다 죽게 만든 그리고 이북에 150만 서울 시민들을 3개월 동안 공산치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이승만 아니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서울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냐? 6.25 때. 세 번째가 3.15 부정선거예요. 4.19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 연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 예? 이런 얘기들 여러분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한 7가지 정도입니다. 한 길게 얘기하면 10가지. 특히 학생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7.18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반민특위를 해체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반민특위 해체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해산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해체한 건 반민특위 산하에 있었던 다른 이제 거기 사조직을 이제 해체한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데 7가지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 실었는데 대학교에서 제가 2주 동안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의혹과 거기에 대한 진실 제가 2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면은 그때 학생들이 완전히 180도 다 돌아옵니다. 야. 잘못하고 있는 그 거짓된 왜곡된 생각들이 2주 동안 가르치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거의 다 의구심에 돌아옵니다. 대한 해결책이 이 책에 들어있네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읽으면은 저는 이 책 읽는데 거의 100권 이상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책 한 10,000권을 사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100권 이상 읽는 거랑 같은 목사님이 효과라고 쓰기도 생각합니다. 하시고 읽기도 하신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데 사실은 왜 읽고 또 읽고 하냐면 저희 이제 집안에 일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입니다. 이런 사상, 충돌,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또 그런 보는 부분이 어떤지 예. 저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애국 진영에 어떤 직무유기도 있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좌파 진영에 이러한 거센 이 역사 왜곡에 이러한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이 노래는 원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닙니다. 개사곡인 거 아세요?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독립입니다. 예.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 원곡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나왔을까? 이후에 나왔을까요? 이전에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이전에 나왔다. 저는 뻔한 질문은 안 드립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전에 나왔다. 이후에 나왔다. 모르겠다. 손 안 들겠다. 이후에 나왔어요. 1947년 3월 1일 3.1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최초로 이것이 방영이 되면서 소위 말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해방됐는데 왜 생뚱맞게 무슨 독립이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 그러면 광복, 독립, 완전히 다 혼용이 돼서 쓰는데, 여러분 7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당시에 3천만 우리 백성들이 생각하는 독립의 정의는 건국이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건국, 광복, 독립 다 같은 동이에요. 해방은 전혀 다른 동, 이거는 다른 뜻입니다. 근데 해방이 됐는데 2년이 되도록 주권국가로 독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안석원 선생님, 안병원 선생님 부자간에 합작품으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제발 좀 주권국가로 독립하자. 근데 1년 만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의 그 소원대로 독립은 완성이 되었어.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나 노래는 계속 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석원 선생님, 안병원 선생님한테 우리나라 당시 정부의 문교부에서 야, 이 노래 계속 부르고 싶은데 개사해서 부르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부를까요? 독립과 건국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을 이루어야죠. 자유통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게 1945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올해로 몇 주년이에요? 70주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퀴즈 문제 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행사랍니다. 정부 공식 명칭이에요.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식을 지금 없어졌지만 서울중앙청 앞에서. 그렇다면 몇 년도일까요? 대한민국 독립 1주년이에요? 1946년? 아닙니다. 49년이에요. 놀랍게도. 예? 49년 8월 15일이 되었을 때 제1회 건국일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독립기념 행사는 건국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49년 10월 1일에 정부에서 국경일법을 제정합니다. 언제요? 강조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세요. 49년 10월 1일. 그때 3.1절, 제연절, 그 다음에 개천절과 또 하나 뭐 정했죠? 8월 15일을 앞으로 어떻게 지킨다? 광복절로 지킨다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여기서 정부에서 선포한 광복절은 무슨 뜻일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한 행사가 아니라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건국일을 제정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적어도 5번을 공식적으로 건국일을 기념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몇 번을 기념했다? 5번 기념했어요. 그러다 사라진 거예요. 자, 1950년 8월 10일 6.25 동란 중에 대구에서 문화극장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의 공식 명칭이 뭐였을까요? 광복절 행사였는데 몇 회? 5회가 아닙니다. 제2회 광복절 행사였어요. 이듬해 1951년 8월 15일 몇 회였을까요? 6회가 아니라 제3회 광복절. 1952년 몇 회? 1953년 몇 회? 5회가 되는 거예요. 5회. 그러다가 역사에서 사라지는데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10주년 단위로 건국일을 한 것이 고작이에요. 자, 우리 애국진영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직무유기의 잘못은 무엇이냐? 이 중요한 건국일, 국가의 뿌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건국일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중요성을 모르고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25 난리통에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가 나라가 먹고 사는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무슨 건국일에 거기에 언제 여력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 10주년 단위로 왔지만 여러분 김대중 정권 때도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건국 50주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2008년 60주년을 행사를 하다가 여러분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무슨 48년이 건국일이냐?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지. 그러면서 대뽕기념관으로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따로 건국일 행사를 한 것이 그때부터 삐딱선이로 나라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건국일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건국일은 상임시정부가 아니다. 근거는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주는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년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용 교수님이 건국제를 제정하자 그것이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건국절 논란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애국진영이 반성해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하나 아니 2권 3권 이상 자녀들한테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읽게 됩니다. 저는 꿈꾸는 것은 100만 권 읽으면 대한민국 바뀐다. 100만 권 읽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다. 자유통일 복음도 이룰 수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간단히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30여 년 전에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작업을 이미 했어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 열심히 열공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 너무 잘 가죠.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는데 지금 마칠 건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배님들께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셔서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현장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연도는 1948년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저 김원봉에 대해서 KBS에서 대하 드라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암살의 주인공이었다고도 저희 네.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 가긴 갔는데 결국 김일성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김일성에 의해서 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산가리 맞고 뭐 자살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김원봉을 자꾸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김원봉과 김구 선생이 만나서 1942년 여러분 임시정부가 좌우합작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42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임시정부가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끌어들이면서 좌우합작정부가 되면서 사실상 체제의 변혁, 체제 변동이 이제 찾아오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1942년에 돈 문제가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를 끌어들이면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참 체제를 수호하고 지켜야 될 상임시정부 요원들이 참 안타깝게도 좌우합작정부로 가는 일에 이제 그것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뭐 질문 많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우리 근현대사 특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부분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딴 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도 많지만 그 건국 이후에 49년 2월에 진해회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진해회담의 그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의 진해회담이
저는 그게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을 창설하는 그런 회담이었죠.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한 그 시절에 무슨 지금처럼 인터넷도 발달되지도 않고 그러한 시절에 어떻게 그 공산당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민족이 반공연맹을 창설해야 된다는 그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 저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의미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회담.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아직 체결되기 바로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렴풋이만 알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국가적인 우리나라가 안보 체제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또 만나는 또 진해 회담도 있었고 그렇게 노력들이 있었지만, 6.25 동란 앞두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안보 대통령으로서 무능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6.25 동란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이것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12번에 걸친 중요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뭐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죠. 참 그게 우리의 약소국의 서름이었죠. 이상입니다. 네, 어저께 저희 그 난산토를 봤을 겁니다. 어제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하고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휴전 협정을 하러 가는 미 대장이죠. 대장한테 당신 이 네 개를 자칫 똥별이지 않느냐, 폼 잡고 있지 않느냐, 항복하러 간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 휴전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북진 통일을 제가 주장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오늘날 희석이 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왜곡이 되는지 공부하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서 정말 그 역사 지우기를 하기 위한 게 너무 강했던 건지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밤에 이 참 사실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쉽지 않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좀 격려하는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질문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전쟁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 수순은 포로협상이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포로들이 거의 뭐 9만 명, 한 10여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한 17여만 명, 18만 정도 이렇게 수용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반공 포로가 갑자기 한 3만 5천 명이 들고 일어납니다. 문신도 새겨가면서 북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고, 멸공 그러면서 뭐 반공을 막 부르짖고 대통령한테 탄원서도 뭐 올리고 우리 제발 좀 북으로 보내지 말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북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된 소련 군인들이 포로 협상 끝내고 소련으로 돌아가고 나서 전부 다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김일성 집단이 어떤 집단인데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몰아넣는 건데, 제네바 협상은 간단합니다.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우리는 6.25 동란 그러면 뭐 남북 간에 무슨 전쟁이고 우리 동족 간의 싸움으로 생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6.25 전쟁이 뭐냐?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과 소수의 이 공산주의들 무리들과의 싸움이 6.25 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럼 북한에 얼마나 많은 반공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막 억지로 6.25 동란 중에 떠밀려가지고 이 10대 아이들, 뭐 20대 사람들 그냥 강제로 그냥 붙잡혀서 인민복 입혀가지고 그냥 공산군으로 이렇게 쳐들어 내놓은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도
우리 어르신들 한 3분이 그렇게 해서 북에서 사시다가 반공주의자인데 철저하게 또 기독교인이었고, 근데 억지로 떠밀려서 낙동강까지만 오시고 또 거제 포로수용까지 막 끌려가기도 하는데, 이분들을 다 북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25 동란의 끝 무렵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53년 6월 18일에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이죠. 27,000여 명을 새벽에 그냥 모두 다 한 35,000명 다 살렸으면 좋았겠지만 27,000명이 어딥니까? 27,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단행하게 되죠.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뭐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미국이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에버레디 작전을 이제 구상하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27,000명의 생명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행을 했으니까,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을 빨리 해서 하루에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미군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무모한 싸움을 빨리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반공서로 포로 석방을 하니까 이게 다시 완전히 파닉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27,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휴전을 대충 마무리하고 미군이 다 철수하고 유엔군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만약에 대치된 상태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된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김일성 집단이, 스탈린 저 집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먼저 확고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철수하면은 만약에 기습남침해에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공포로 석방을 이제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로버트슨이라는 바로 국무부 차관이 와서 이승만을 하여튼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휴전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왔는데, 하여튼 이승만 박사를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오히려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덜레스 국무장관도 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장기간의 줄다리기 싸움 끝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실 업적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거. 이건 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예, 호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우리나라 8.15 뭐 건국 이후로 여러분 전과 후가 바람잘 날 없는 그런 나라예요.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여수 14연대, 6.25 뻥뻥 터지는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뻔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막 계속 들이닥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반국가 세력들을 다 숙군 조치하는 거, 다 그들을 다 6.25 전쟁 전에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다 색출해서 다 처벌한, 이것이 없어서 6.25 동란 때 국군들 안에서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두 번째 바로 업적은 뭐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국가 세력들 공산폭동에 의해서 정말 위기 직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대통령으로서 그는 엄청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뭘까요? 이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굳건한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2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한 분, 그분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안보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경제발전에 전념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분 선배님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오늘 너무 좋죠? 네, 다음에 못다한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신 메가더 장군이랑 이승만 박사님이랑 친분 덕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원한
저녁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지만은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저쪽에 패전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뭐 이태리, 그리고 패전국을 우리가 전승국이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화를 완성하고 공산 세력을 세계화를 위해서 동구권, 폴란드 지금 헝가리 그쪽 체코 동구권은 밀고 들어가서 바로 공산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공 모택동을 통해서 49년도에 공산화를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아까 김일성 통해서 적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쿠바 역사를 보니까 쿠바 역사가 59년도에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완성했더라고요. 59년도에 완성하고 61년도에 뭐 미사일 사건이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 세계 역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쿠바 역사를 보면서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도 못했대요. 근데 공산화 바로 되면서 지금 뭐 70년 질곡의 생활을 쿠바가 해왔거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세계 역사를 리뷰해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위대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 주류의 내용이 있지만은 공산 세력을 막은 위대한 대통령이 세계 역사에 어쩌면은 우리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는 건국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세계 역사와 국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마지막에 이 대통령 이승만은 어떻게 진짜 세계 역사를 바꾼, 스탈린의 공산화 혁명을 바꾼 그 역사 철학을 어디서 기인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어떤 철학에서 이루어졌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 일기라는 그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쓰신 일기입니다. 34년 동안에 그 꼼꼼하게 쓴 일기들이 최근에 번역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이분의 그 심층부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거든요. 유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 이분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님에게 공산주의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 이거는요 단순한 사상 집단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그렇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거의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간파했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설 수 있었던가, 제가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6.25 동란 때는요 창틀을 붙잡고 꺼이꺼이 기도해요. 6.25 동란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6.25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그런 지도자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조창기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울부짖으며 절규하듯이 어떤 때는 창틀을 붙잡고 꺼이꺼이 하면서 기도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거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요
우리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6.25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적어도 연세가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오늘의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저라도 나서서 그 격전지를 탐방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 배후에 있었던 엑스레이 작전 영흥도에 가서 또 탐방도 했고 팔미도도 배 타고 들어가서 가는데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 흘리며 지키는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런 가슴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 보자고 내가 이렇게 싸웠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못 죽겠다. 눈을 못 감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당신들께서 피 흘리며 지켜낸 이 조국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께서 지켜낸 그 피 흘림의 대가 위에, 그리고 어르신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국투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나라 정말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대접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특히 여기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희생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알토란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기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줬어요. 오늘 질문이 아니고 이게 종이를 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 유튜브 방송님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오늘 이 영상을 간직하고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마운 분들에게 이 책 한 권을 좀 전달해 줄 수 없느냐, 기증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튜브 방송 PD님들한테 한 권씩을 전달해 주면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영상을 우리 죄송한데 유튜브 영상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선배님들한테 또 구매하셨나 보네요. 먼저 고맙습니다. 예, 한 권씩 드릴 테니까요. 정말 많이 전파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은 영상들을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는 걸 하고요. 오늘 여기서 정말 큰 수고 해주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사실은 25분이 좀 연장되는데요. 추모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가수 오연아 스님이 오셔가지고 좀